안녕하십니까.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유치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합의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두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관련 국가 전문가의 참관하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이후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본 뒤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폐쇄에 대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등 현재 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또한 남북은 육해공지대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즉 감시 초소도 단계적으로 철수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남북은 적대 행위 중지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충지대 안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합니다. 또 동서해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 서해는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동해는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완충 수역에서는 포병,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됩니다.
공중 적대 행위 중지 방안으로는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모든 GP를 철수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로 1km 이내로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합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한 달 안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미수습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 밖에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수로 조사와 민간 선박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KBS 통일외교부 이철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번 그 정상회담의 목적이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국면에 있어서 이걸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타개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과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재인데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 또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뭐 협력은 얼마나 될까 걱정을 했는데 결과는 뭐 다들 보신 것처럼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철호 기자. 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앞서 리포트에서 좀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적대 행위를 이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육상, 해상, 그리고 그 공중. 그러니까 3면에 걸쳐서 이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 이 비무장지대가 원래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설정 일종의 완충지대인데 이제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이제 GP가 이제 GP 수가 늘어나고 이제 중화기가 배치되고 하면서 우발 충돌 위험이 아주 커졌거든요. 이름과는 달리 비무장지대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원래 취지에 맞게 이제 그걸 돌려놓겠다는 차원으로 이제 GP를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JSA 공동경비구역의 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예. 육해공 완충지대를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 완충지대를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긴장 완화를 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마 지금 그 NLL 같은 경우는 예.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이 경계선 획정은 아마 다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까지 합의만을 가지고도 실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으로 최소한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지금 그동안에 이 NLL이나 또는 그 휴전선 일원에서 발생했던 충돌들이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가 지켜지는 상태로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방지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감시초소 단계적 폐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 기자도 말씀을 했지만은 53년 7월 27일 날 그 휴전협정을 맺을 때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방 남방 2km씩을 비무장지대로 둬서 완충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엔 사실은 그 무장병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또 감시초소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없는데 남북한이 사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들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 점점 서로 간에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쪽으로 달라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로 간에 이 수색이라든가 네. 또는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들, GP는 11개, 양쪽에다 11개씩인데 이걸 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서로 간에 우발적으로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특히 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지난번에 목함지대 사건도
사실은 군사분계선에서 440m 남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기자. 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하기로 했고요. 예.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지대 이제 지피를 철수하는 이제 그런 그 조치와 더불어 연계된 게 이제 그 이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을 이제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철원 일대의 그 6.25 전쟁 당시 이제 격전지였죠. 그 지역에 이제 남북 공동으로 이제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면 경원선 복원과도 이제 연계된 문제입니다. 이게. 예. 자연스럽게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해 공동특구 및 관광 공동특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장관님.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예, 지금 일단은 뭐 비무장지대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해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륙에서 적경지역 내륙에서의 그 길을 지금 유해 발굴을 해 가지고 도로 12m 폭으로 도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내는 그 유해 발굴 지역이 경원선이 지나는 지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고 지역 지금 거기까지 경원선이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의 복원이 자연스럽게 통로를 내니까 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서해 경제 공동특구나 또는 이제 동해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얘기할 때 북한하고 얘기할 때 북한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협력이나 경제특구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공동특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남쪽과 즉 남한 지역의 일부와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같은 경우는 뭐 이 한강 하구에 있는 그 김포라든가 또는 인천 지역하고 뭐 해주 그리고 황해남도 이런 이 일대가 묶여서 서해 공동경제특구를 만드는 이런 구상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해 쪽에서는 북한 쪽의 금강산만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부터 그리고 남쪽에는 설악산 강릉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단 경계를 넘어서는 상호 간의 공동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협력의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남북한 간에 서로 공동의 이익을 내고 또 공동의 신뢰를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결국은 안보적으로 평화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 지역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면은 거기서는 뭐 안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으로 입증하는 그런 게 될 거다. 다만 이게 되려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그럼 오늘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할 수 있는 최선까지는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아쉬움이 남는다든지 좀 지금 아쉬운 점은 NLL 선상에서 즉 그 북방 한계선에서 지금 그러면 평화 수역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할 건지 또는 공동어로 수역은 남과 북이 어느 지점까지 할 수 있을지까지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공동어로 구역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그 백령도와 북한의 장산곳이라는 곳, 그 사이를 한다는 지역은 합의를 봤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야간 어업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좀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못 가지만 공동 어로 구역을 백령도와 장산고 사이로 하겠다고 한 것은 이곳을 바로 요 지점에 그 NLL 선상을 통해서 중국의 그 많은 그 불법 어선들이 NLL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막기 때문에 상당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는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주장하는데 해상 경계선으로서 북한은 아마 영해 12해리의 기초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NLL 부근의 해상에서 서로 간의 포격 훈련을 갖다가 서로 NLL 기점을 해서 40km까지는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현재 이 남북한 간에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적으로 봉쇄했다. 다시 말해서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다는 걸 북한이 이제 구실로 삼아서 빌미 삼아서 거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포 사격 훈련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가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인데요. 미국이 좀 압박을 받을까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항상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검증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갖다가 폐기하고 미사일 시험장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기술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일부는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대는 사실은 인공위성 발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자기의 자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로 그 발사대를 갖다가 지금 폐쇄한다는 거는 일단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 주장도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유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예.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이 담겼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더 다른 내용들 지금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담겼는데요. 다른 조항도 있었죠, 그 밑에?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조건이 담겨 있지만 이제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제 영변 우라늄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또 추가적인 조치를 이제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이제 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이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가는 와중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고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중간에 섰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이제 또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제적 조치할 테니까 미국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미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합의문이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 그동안에 비핵화 관련돼서 여러 번의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남북 합의서에 기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 폐쇄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일단 취해라라고 얘기하는 상응하는 조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전선언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영변의 핵시설 폐기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하면은 지금까지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까지는 미래의 핵에 대한 폐기였다면 영변 핵시설 문제는 현재의 핵에 대한 그런 폐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또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거든요. 오늘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래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되는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기는 수준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다시 또 두 정상만 배석자 없이 맞습니다. 또 70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아마 그 논의의 상당 부분은 비핵화 얘기였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아마 심도 있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현재 나와 있는 이 합의의 그런 성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해야 할 내용의 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거나 또는
북한이 현재 보여준 의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종전선언까지 가는 그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9월 말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어떤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중재자라는 것이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과 근데 북한이라는 가장 까칠하고 까다로운 상대 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중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간섭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덜 들어가면은 또 이게 양쪽이 또 서로 끌려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진정성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다시 말해서 2021년 1월 이전에 비핵화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북미 수교도 하고 싶고 제재도 다 해제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좀 조율해보는 그래서 나름대로 당장에 합의되는 내용들은 많지 않아도 사실은 한 2년 정도까지의 그립화를 서로 갖고 있는 그런 공유점을 찾아가는데 문 대통령께서 좀 역할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북미 관계가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한은 미국 측에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했고 또 반대로 미국은 북한 측에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부터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 북한 쪽으로서는 뭔가 조치를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움직임은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 쪽에서 만약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비핵화 의지가 있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자기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은 안 하겠다는 거죠. 즉 절충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이 과연 절충을 뭘까? 절충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북한은 아마 나는 이런 입장이다. 비핵화 의지가 아주 명확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현 상황에서 아마 고정 스톱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거기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걸 견뎌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인가 다시 대화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이 현재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과 논의된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상 유지하겠다고 또는 안 된다라고 버틸 가능성은 낮다. 좀 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미국 절충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관심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철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어제 저녁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남측과 북측의 노래가 어울린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만찬을 마친 뒤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백두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 현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백두산 방문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가량 비행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지연 공항부터는 차량으로 1시간가량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두 정상은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 올라가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도 갈 예정입니다. 백두산 방문 이후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할지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귀국 일정은 남북이 협의 중입니다. 북한은 최근 백두산 천지지구 개건 계획을 수립해 정비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삼지연군 현지 지도 당시 정비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백두산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교통이 불비해 불편이 될까 걱정된다면서 백두산 방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4선언에서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여야 대표들은 오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한 차례 일정이 미뤄진 건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였다는 게 여당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평양 공동취재단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을 찾은 여야 3당 대표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면담이 확정된 시각은 오늘 아침. 김 상임위원장은 촉박한 일정 탓에 짧아진 만남을 아쉬워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되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50분가량 회동에서 양측은 연내 남북 국회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내년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은 당초 어제 열릴 계획이었지만 남북 간의 회의 방식을 둘러싼 소통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남 위원장과 별도 만남이 필요했는데 촉박한 준비 기간 탓에 일정이 수시로 바뀐 데다 북측과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발된 면담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1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애초부터 면담 상대는 김 상임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우리 쪽이 좀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표는 정상회담 첫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후 회동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습니다. 평양에서 공동취재단 김기현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서해 5도 일대에 공동 어로구역이 설정됩니다. 야간 조업 허용과 조업구역 확대를 요구해온 서해 어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평화수역 조성에는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가을 꽃게철을 맞은 연평항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은 어구를 정리하며 출항 준비를 서두릅니다. 지금 배들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꽃게 잡으러 가세요? 그러나 이른 새벽에 조업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항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10분 전입니다. 연평도의 배들은 해가 뜨기 30분 전인 이 시간 이후부터 출항이 가능합니다. 북방 한계선 NLL과 가까워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업 구역도 좁습니다. 연평도의 등록 어선 63척을 관리하는 해경으로 가봤습니다. 이 삼각형 비슷한 이 구역을 연평 특정 조업 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역 안에서만 조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야간 조업과 조업 구역 확대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로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백령도와 황해도 장산곳 사이에 만들어질 평화수역에는 한반도 깃발을 단 민간 어선들만 출입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아직 숙제로 남아 서해 어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평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남북이 철도 연결에 합의하면서 우리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륙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동해선은 남측 단절 구간의 공사 착수 등 사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2007년 5월 북한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남측 최북단 제진역에 도착합니다. 남북을 철도로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열차가 시험 운행한 지 어느덧 11년째, 민간인 통제구역 내 제진역의 시간은 여전히 2007년에 멈춰 있습니다. 남북을 넘나들던 열차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철로를 따라 북쪽으로 10.5km만 가면 북한 감호역이지만 더 이상 오간 열차는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철로는 단 한 번 열렸습니다. 선로 일부가 녹이 슬긴 했지만 정비만 하면 언제든 다시 열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평양 공동선언으로 제진역 열차 운행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성 제진역에서 끊긴 남측 단절 구간 공사도 조만간 착수될 전망입니다.
현재 남쪽으로 강릉까지 104.6km 구간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쓰였던 터널 등 흔적만 남아있을 뿐 철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간성으로 이렇게 쭉 다 철길에 이렇게 아주 쭉 이렇게 이게 다 철길이에요. 이 구간만 연결하면 이론적으로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동해안을 따라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철도로 잇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 진학원만 되면은 완전히 끝이요. 마지막이죠. 이제 여기만 되면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대륙행 열차 기적 소리가 다시 울릴 수 있을지 최북단 접경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남북 정상이 선택한 점심 메뉴는 이번에도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만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직접 옥류관을 찾았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마친 남북 정상은 시내로 20분을 달려 평양 옥류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는 박수를 받으며 오찬장으로 들어와 원형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정상은 값진 성과를 거뒀다는 만족감과 홀가분한 마음이 교차한 듯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환한 웃음도 짓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림표를 열어보며 냉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점심 메뉴로는 평양냉면과 자라탕, 소갈비구이, 송이버섯 볶음 등 12가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은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직접 준비해와 문 대통령과 함께 즐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역시 이 옥류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오찬장에는 남북 공식 수행원과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 특별 수행단도 함께 참석해 평양냉면을 즐겼습니다. 평양냉면을 맛본 가수 지코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맛이 확실히 느껴지되 자극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맛이라고 말했고,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약간 싱겁다는 느낌은 있는데 음미해보면 깊은 맛이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 정상회담 기념 주화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프레스센터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예정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에 북한의 대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5만 명에 이르는 평양 시민들에게 1분에서 2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이고 이 장면이 생중계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의 현장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각국 기자들이 모인 프레스센터에는 문 대통령 일행의 오후 일정을 담은 영상들이 차례차례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마지막 날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과 관련한 세부 일정이 언제 공개될지 여부도 기자들의 관심사인데요. 두 정상은 내일 아침 일찍 평양국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각자의 항공기로 갈지 아니면 김 위원장의 참매 1호를 함께 타고 갈지 여부 등이 불확실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포함해 백두산에서의 오찬 여부 등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북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오후에 평양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정상이 백두산에 가는 것은 북측 말로는 사변적인 일, 우리말로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표현했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서울에 오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주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함께한 오늘 옥류관 오찬에는 남측 문화예술계 특별수행단의 일원인 가수 지코도 함께했죠. 평소 평양냉면을 자주 먹는다는 지코에게 옥류관 냉면은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평양냉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먹어서 일 끝날 때나 아니면은 쉬는 날이면 종종 가곤 하거든요. 네, 그러면 평양 옥류관에서 먹는 냉면은 처음일 텐데 네. 지금 한 그릇 다 드신 거잖아요. 네. 좀 어땠어요? 일단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어떤
제가 늘 먹어왔던 평양냉면의 그 맛의 극대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면의 이런 식감도 식감이지만 이렇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이 특별한 어떤 소스를 같이 가미해서 먹는데 이렇게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좀 맛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약간 닝닝한 그죠, 맹맹한 맛의 그런 평양냉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밍밍하지 않고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서울 돌아가면 이제 옥류관 냉면은 뭐 먹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에 6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유휴부지 개발로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 수는 모두 6만 2천 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려는 5만 호보다 더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고 그 대신 그린벨트 해제는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택지 후보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서울 시내 철도 차량 기지 등 20여 곳이 거론됩니다. 이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올리는 등의 규제 완화로 공급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집값 안정책을 고심 중인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 모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택지 공급 대책은 내일 늦은 밤까지 조율을 거쳐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검찰이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넘겨준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우석 씨에 붙인 염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염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받고 경찰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던 빈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빼돌린 뒤 화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 측은 호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염 씨에게 가족장을 치르는 조건으로 3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는 가족장을 치르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염 씨는 삼성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염 씨는 그러나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염 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염우석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인인 염 씨를 회유해 삼성 측과 합의를 알선하고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역시 염 씨와 마찬가지로 노조원의 재판에서 삼성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의 영장심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광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빼내고 법관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와 계좌 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신광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정은호 게이트 사건 수사 기밀을 빼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입니다. 영장 기록 빼돌리고 영장 지휘했다는 의혹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심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법조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통신과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판사 비리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 행정처가 정교조 법외노조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중간에서 해당 문건을 검토한 뒤 노동부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재항고 이유서는 당시 노동부가 제출한 문건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빼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전임 교감 등 다른 피의자도 불러 조사했는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숙명여고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교무부장 A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14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하기에 앞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외에 사건 관련자 일부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입건된 전 교감과 정기고사 담당 교사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자녀인 쌍둥이 자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쌍둥이를 조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환 시점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달 초 학교와 A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증거 분석 작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 유출과 관련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교내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확보해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예정된 중간고사 전에 수사를 끝내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선 수사 일정상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쌍둥이의 중간고사 성적도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혹에 대해 폭넓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 떼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환경당국이 박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은 붉은 불개미가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서식하던 조경용 석재 조형물입니다. 소독업체 직원들이 조형물을 밀봉한 뒤 살충제를 주입합니다.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붉은 불개미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막 안에 있는 공간 전체가 소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3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형물 이외의 곳에선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형물이 일주일 이상 방치돼 있던 터라 이미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는 하루 1,500개까지 알을 낳을 수가 있어 또 다른 여왕개미가 현장을 빠져나갔다면 그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붉은 불개미가 집이나 공원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또 공원에 여기 운동하러 나오고 함께 방송함께 걱정이 되더라고요. 환경당국은 공원과 주택가 등 반경 2km 안에 미끼를 넣은 덫을 설치해 붉은 불개미의 확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몇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붉은 불개미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또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가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실 1339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유재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팀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선수들을 때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한국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조재범 당시 코치의 폭행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계주 훈련을 하던 심 선수를 조 전 코치가 따로 불러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겁니다. 심석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때렸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섰고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빙상연맹이 마련한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코치 측은 선수 체벌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치로서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성적 지상주의에 물든 국내 엘리트 체육계에서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위한 폭행 관행은 용인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를 경비원이 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이 평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4층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쿨러는 먹통이었습니다. 결국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로 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 경보기는 경비원이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원은 경비실에 있는 복합 수신기를 껐습니다. 복합 수신기를 끄면 경보기와 화재 대피 방송이 모두 차단됩니다. 경비원은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끈 다음에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이 경비원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회사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동탄의 초고층 건물 화재 당시에도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설비가 꺼져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업체가 오작동을 우려해 화재 사흘 전에 소방 설비를 끈 겁니다. 화성동탄과 남동공단 화재 모두 화재 피해를 키운 건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고의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정상도 됐다면은 거기 있는 분들 다 대피가 가능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4층 천장에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처음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회사 안전 담당자와 경비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